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법무학회에서 한국건설감정사 공동주택 하자소송 실무 사례를 강의하는 실행기 건축사입니다. 저는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 법학박사이며 한국건설감정사 1회 합격자입니다. 제가 1교시하고 2교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실무 1, 2,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을 3교시, 4교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공동주택 하자 소송 전일 부분 쟁점사항과 공용 부분 쟁점사항, 그 다음에 상가 하자 소송 공용 부분 쟁점사항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감정인 실무 연수교육 자료 2016년 개정판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인데 2016년 개정판으로 강의하는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감정인 TF팀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자료가 2016년 개정판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강의하는 게 가장 표준적인 거로 생각해서 이 자료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건철 판사님은 건설 관련 소송에서 전문가에 의한 감정은 필수적이며 그 감정 결과는 가장 중요한 증거 방법이 되며 재판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 관련 소송에서 감정의 공정성, 합리성, 효율성,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 소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정 결과에 대한 소송 관계인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건설 감정에 대한 불만은 부적격 감정인 선정, 고액의 감정력, 부실한 감정 결과, 감정의 불비, 감정의 지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으로 인해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서에 대한 감정 보완 신청이 수회 반복되는 것이 보통이고 심지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마련한 감정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며 재감정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건설 감정에 대한 불신은 감정할 항목이 많고 복잡하며 각 공사의 내용과 책임을 명확히 나누기 곤란하다는 건설 사건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소송 관계인들이 전문 지식과 경험 부족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인도 소송 절차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용상 모순점이 많은 감정 결과를 산출하기도 하고 감정에 대한 과정에서 적정하지 못한 언행을 함으로써 감정 결과의 정확성과 무관하게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는 예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정인이 감정과 관련하여 감정 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설 감정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가장 큰 책임은 법원도 있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되는 건설 감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감정인들의 전향적인 자세 또한 대단히 중요하며 건설 감정 실무 연수는 이러한 건설 감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하자의 개념은 몇 가지가 있는데 건축물의 하자는 일반적인 완성된 건축물의 공사계획에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춰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 가치 또는 교환 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뜻합니다. 강학상으로는 도급계약상 목적물의 하자를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결여하였거나 그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만한 성상을 갖지 못한 경우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윤재현 판사님, 지금 현재는 변호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건설분쟁관계법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주택법 시행령은 2016년도 대통령 제27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이며 별표 6은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심화,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사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하자 담보 책임의 하자와 집합건물법상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인정 기준을 구별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기능, 미관,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면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서는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에 성취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도급인은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관계법은 민법, 집합건물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나뉩니다. 민법에서는 도급인 대 수급인, 집합건물법은 분양자 및 시용자 대 구분 소유자, 주택법은 사업주체 대 입주자 대표,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 대 수급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자보수 청구를 다 할 수 있으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제척기간, 집합건물에서도 제척기간을 하지만 주택법에서는 하자 발생기간을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자 발생기간하고 제척기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제척기간에 설명드리면은 대법원 판결 이후 다수의 하급심에서 하자 발생기간이면서 제척기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은 균열, 결로, 누수, 보수방법, 보관공법, 공정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는 간단하니까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55로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2013년 6월 19일 이후 분양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청구 소송의 하자 보수 금액을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주택법상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하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 존속기간하고 주택법상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해서 합니다.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 존속기간, 주택법상 하자 담보책임을 구분하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19일 전에 분양된 공동주택은 대법원 2014 10월 15일 선고 판결 및 대법원에 따라 판결 취지에 따릅니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공정별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복잡한데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기간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는 5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대지조성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는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 하자는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능상, 미관상 하자는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감공사의 하자는 하자의 발견,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감은 2년입니다. 담보 책임 존속기간을 다시 한번 표로 말씀을 드리면 담보 책임 존속기간은 10년, 5년, 3년, 2년입니다. 10년은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라고 하면은 내력벽, 기둥, 바닥, 부, 지붕틀, 주계단을 얘기합니다. 5년인 경우에는 대지조성공사, 철근 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는 5년. 3년은 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입니다. 2년은 마감공사의 미장, 수장, 칠, 도배, 타일, 단열, 옥내 가구공사를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담보 책임 존속기간은 이렇게 표를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택법 시행령 전부 개정되기 전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하자의 정의를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치막,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여기 있습니다. 기능, 미관,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모든 게 하여튼 기능, 미관,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를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지조성공사는 2년에 해당되며 5개 급수, 거의 대체적으로 다 설비공사는 다 2년이며 1년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이제 수장공사, 유리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등이 2년에 해당되며 3년은 지정기초, 철골공사, 4년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 다음에 지붕 및 방수공사입니다. 다시 뒤에 넘어가서 마감공사는 2년, 단열 및 옥내 가공공사는 2년입니다. 조경공사에서 잔디 심기는 1년, 조경포장, 식재공사는 2년입니다. 금속공사는 1년, 설비공사, 전기공사 이런 것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다 2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전기, 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 다 2년입니다. 그런데 전기 설비공사 중에서 조명공사는 1년입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소화하고 제열, 가스 저장 시설은 3년입니다. 변전 설비도 3년, 발전 설비 승강기 3년, 자동 화재 탐지 설비도 3년입니다. 별표 7에서 내력 구조부별 하자 보수 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여기서는 하자의 범위를 내력 구조부에 발생한 결함 또는 이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안전진단 실시 결과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내력 구조부별 하자 보수 기간은 기둥, 내력벽은 10년입니다. 수직재는 10년, 수평재, 바닥 지붕은 5년입니다. 주택법 시행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세분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표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연차별로 구분을 한 겁니다. 연차 1년일 때는 목공사, 창호공사, 미장, 수장, 칠, 도배, 잔디 심기, 금속, 조명 설비 공사가 1년이며 2년은 대지조성공사, 5개 관련공사, 철골공사, 조적, 목공사, 창호공사가 2년에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1년에는 마감공사에는 타일, 단열, 옥내, 조경공사 있고 작공사에는 주방, 가구, 옥내 및 5개 설비공사, 난방, 환기, 공기조화, 급배수, 가스 소화 설비, 전기 및 전력공사가 2년에 해당됩니다. 전기 및 전력 설비, 통신 신호 방지, 지능형 홈 네트워크가 2년에 해당이 되며 3년은 대지 조성공사, 지정 및 기초, 철골, 그 다음에 온돌공사가 3년에 해당이 됩니다. 4년에 해당되는 것은 가스 소화, 전기 및 전력공사, 통신, 방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에서 일반 철근 콘크리트, 특수 프리캐스트, 그 다음에 지붕공사가 방수공사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내력 구조부의 수평재, 고하고 바닥이 지붕이 5년이고 수직재, 기둥, 내벽은 10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35조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사업 주체가 법 37조 1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 등에게 보수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 지방공사,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내력 구조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여기에는 뭐 수직, 수평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력 구조부 해가지고 10년이며 지방공사, 기초공사도 10년입니다. 시설공사별, 내력 구조부별 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별표 4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하자관리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이 별표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여기에 지금 2년, 3년 이렇게 나와있고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는 마감공사이고 3년은 5개 급수, 위생, 난방, 냉방, 급배수,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가 3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1년하고 4년이 없습니다.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이 됩니다. 3년을 계속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신재생 에너지, 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소방시설, 단열공사, 잡공사, 잡공사까지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년에 해당되는 거는 대지조성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앞에 우리가 한 세 가지, 이것까지 하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요거를 꼭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자보수 담보 책임 기간은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비용의 산정 시점과 발생 시점은 하자보수의 산정 시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비용 산정 방법. 예를 들어 계단실에 벽체 미장이 설계 도면에 18mm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2mm로 시공이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 하자는 사용 검사 전의 변경 시공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하자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부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므로 미장면이 두께 부족을 위해 미장면을 철거한 후 재시공 비용을 산출한다면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보수에 가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하자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따라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 시공 비용과 하자에 있는 상태의 시공 비용 차액을 산정을 합니다. 이거는 철거 재시공이 아니라 차액 18mm하고 12mm의 차액을 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차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표준 폼셈으로 할 것이냐, 도급 내역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는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당해 사건에 도급 계약 내역서를 하며 도급 내역서가 없을 경우에는 표준 폼셈을 사용을 하는데 표준 폼셈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표준 폼셈의 가격하고 실제 도급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비용을 산정을 해야지 무조건 전부 다 표준 폼셈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자 보수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수하는 비용 또는 표준 폼셈 등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차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폼셈이 아니라 도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 발생 시점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 검사 전, 사용 검사 후 하자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사용 검사 전에는 하자 보증 기간 이내에 발생이 되거나 보증회사에서 담보 책임을 짓고 하자 사용 승인 이후에 발생된 하자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도 사용 검사 전에 발생된 하자라도 보증회사에서 하자 보수 금액을 지불한 후 시공사에 부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공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은 시공사가 전체적인 비용을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 승인 전에 발생된 하자 중 시공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보증회사에서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시로서 설계 도서에 85mm로 표현이 되는데 실제 공사가 60mm로 시공이 되었을 경우 그 시기는 사용검사 이전으로 판단을 한다. 그 시기는 사용검사 이전으로. 그러나 각종 보수 청구 등의 확인 결과 당해 부위 결로 현상과 그로 인한 곰팡이 발생된 하자 현상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공, 단열재 시공을 확인해서 그 시기가 발생이 된 거는 사용 승인 이전에 발생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이 된 거는 사용 검사일 이후에 확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비록 그러나 이 하자는 단열재의 변경 시공으로 인하여 건축물 자체에 이와 같은 결로 등의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하자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할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결로현상, 곰팡이 등이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을 하였으므로 이 하자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85mm로 설계가 되어 있고 시공을 60mm로 되었으면은 이건 사용승인 이전에 발생이 됐지만, 그 자체만으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하자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결로, 현상, 곰팡이 등이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하자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차액 단열재로 인해서 차액을 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용검사 이전에 지금 봐야 되지만, 그 이후에 발생된 결로 곰팡이로 인해서 보수하는 비용을 사용승인 이후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지붕층에 액체방수 미시공으로 인한 누수 하자입니다. 이거는 지붕 전체를 다 이렇게 액체방수를 미시공했다는 게 아니라 경사지붕에 아스팔트 싱글이 설계 도면에 표기가 되어 있고 그 하부에 액체방수가 도면에 표기되어 있을 경우 액체방수를 생략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 조사 결과 설계 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붕층 싱글지 하부의 액체방수 미시공을 확인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 보수 청구 공문으로 누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용검사 이후에 누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판단을 했으나 액체방수 미시공으로 인하여 건축물 자체에 위와 같은 누수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하자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것이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하자가 실제로 나타나서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을 때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하자는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액체방수 미시공 부분은 사용승인 이전에 봐야 되는데, 이것을 미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이 된 거는 사용승인 이후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은 전부 다 두 가지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비 산정 시점은 하자 보수비 산정 시 단가 산정 및 원가 계산 시점은 통상 소재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감정인 신문 기일에 재판부의 지시를 받아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하자 보수비 산출 방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시중의 건축통례 및 전문업체의 전문 견적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건설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건설 표준품셈은 보통은 이제 관공사에서는 건설 표준품셈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크든 작든 관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극소 부분, 국부적인 보수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품셈에 있는 부분은 표준품셈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재료비, 인건비를 감안을 해야 합니다. 재료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인건비가 1제곱미터에서 한 0.3제곱미터 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재료가 이렇게 면적 비율로 들어가더라도 인건비는 상당 부분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은 현장 여건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을 또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시중 물가 정보지 2개사 이상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합니다. 농업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가격을 적용하며, 1분기는 1월 1일 날 발표한 자료, 또 2분기가 아니라 두 번째는 하반기 9월 1일 날 발표한 자료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원가 계산 재비율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간접농업비, 기타 경비, 산재 고용, 환경보험비,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이 앞에 부분은 그대로 다 적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달청 적용 기준이 기타, 이게 이제 2014년 기준이니까 이제 해마다 이제 바뀌니까 그것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기타 경비가 5.6%입니다. 50억 미만. 일반 관리비 6%, 이윤 15%인데 요거를 내역서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낙찰료 적용 여부는 이제 조달청 2009년 10월달 작성 매뉴얼입니다. 원가계산서의 작성 시 예산을 이유로 조달청에서 조사 발표한 공사 원가 계산 재비율 적용 기준상의 재비율은 임의로 축소 조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인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조달청 재비율 적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하자부수 산정 시 원가 계산은 감정 시점 조달청 발표를 적용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보수 비용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재비율과 이윤율을 일부 축소하거나 강급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조달청 시설공사 산출 내역서 작성 매뉴얼 참고하면 원가 계산 작성 시 예산을 이유로 조달청에서 발표한 공사 원가 계산 재비율 적용 기준상의 재비율을 임의로 축소 조정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강국공사의 낙찰률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건설공사 예정 가격을 정하여 놓고 업체로 하여금 수주 경쟁을 하도록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수주 경쟁을 전제로 한 낙찰률은 건축 감정의 하자 모습이 산정에서는 적합하지 않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판정 기준 도면입니다. 부실 시공하고 미시공 변경 시공 구분이 되는데, 하자의 개념은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기준 도면은 하자의 판단은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인된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설계 변경 경면 사항으로서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통보된 설계 변경을 적법하게 반영하여 작성한 준공 도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계 변경을 적법하게 반영하여 작성한 준공 도면을 얘기합니다. 근데 시공사가 임의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계 도면을 수정하고 시공을 그렇게 한 다음에 사용 승인 도면을 수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는 분양 아파트인 경우에는 분양자한테 다 통보를 해야 되고, 감리 또 공사비 증액이 있으면 공사비 증액을 적절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한 것을 적법한 절차로 합니다.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시킨 사람도 그러고 그걸 수정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신청서에서 설계 변경에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통보 절차를 거치지 것만으로 적정한 설계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보 절차만 거친 것으로는 적정한 설계 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계 변경이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내세우면서 약정시의 용도, 성상의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지시를 받아 사업 승인 도면, 착공 도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법원의 지시를 받아 사업 승인 도면하고 착공 도면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반드시 준공 도면이 아니라 이런 적법한 절차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승인 도면하고 착공 도면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의 설계 도서 우선순위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특별시방서, 그 다음에 설계도면, 세 번째 일반 시방서 및 표준 시방서입니다. 그 다음에 수량산 출서는 여기 이제 내역서까지 포함이 되고, 다섯 번째는 시공도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시방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이라든가 이 현장에 별도로 마련한 이렇게 특별시방서가 있는데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면에 미처 다 반영하지 못한 가운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방사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특별시방사라고 얘기하면 특기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설계도서 해석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과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건축물과 주택 설계도서 작성 기준입니다. 건축물은 공사시방서, 주택은 특별시방서입니다. 요 내에 다 마찬가지로 특기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설계도면은 동일합니다.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있고 산출내역서, 실향산출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승인된 상세 시공 도면과 관계 법령 일권에서 감리자 지시사항 있고 승인된 시공 도면입니다. 따라서 건축물과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은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산출내역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시방서를 말하며 기본으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 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데 지금 이제 상당 부분 분쟁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두께, 치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표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 이런 것들을 다 기술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및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기준상의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 판단에 일반적으로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를 우위에 두어야 하지만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의 시공 기준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40조 취지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시공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특기시방서라든가 특약사항 그런 부분들이 표기가 정확하게 되었지 않거나 좀 낮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건축 단계별 설계도서의 흐름은 건축에서는 설계도서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작성을 합니다. 허가 단계에서는. 근데 이 건축 허가에서 요거는 각 구청마다 인허가 기관마다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 실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건축사 용역 업무 대가 기준에는 기본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로 되어 있는데 주택에서는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간 설계까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착공 단계에서는 계약서 4번, 구조계산서, 시방서, 실내 방안도, 건축 설비도, 흙막이 구조도면, 분양을 보증받는 경우에는 착공 신고에 제출을 하여야 하며 실시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여기 이제 착공 신고 단계에서 계약서에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 4번에 구체적으로 공사기간, 공사 금액들도 표기가 되어야지만 계약 단계에는 이미 이런 부분이 다 확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내역서도 첨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계약 내역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착공 단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내역서에 상세하게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포맷이 있어 갖고 그런 정도 수준으로 좀 이제 작성이 되어야 하며 나중에 분쟁이 발생이 되었을
받거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계약 내역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인허가 관청에서 착공 단계에서는 계약서의 사본에 내역서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설계 변경 단계에서는 허가, 경미한 사항은 일괄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받은 자의 전원, 분양 아파트인 경우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한데 이거를 전원 동의받지 않고 간단한 재료, 두께, 재질 이런 것들을 시공사가 임의로 변경한 거는 다 여기 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한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 승인 도면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도면에 준공 도면만 이렇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 승인 도면하고 착공 도면도 같이 반영을 해야 합니다. 여기 그런 뜻이 다 이게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 단계에서는 허가권자의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설계 변경 사항이 반영돼 최종 완료 도서 변경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최종 설계 변경이 있을 때 분양자의 전원 동의가 다 필요로 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건축물 사용 승인 도서 작성 업무.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안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에 이제 또 나오는데 사용 승인 도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시설안전공단에 준공 도면, 내역서, 구조 계산서, 각종 이런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준공 내역서가 꼭 들어갑니다. 준공 내역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 그 내역서에 공사 금액이라든가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시공, 오시공, 변경 시공의 차익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표준품 세무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 준공 내역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준공 내역서가 여기 있지만 착공 단계에서 계약 내역서가 있으면 계약 내역서하고 준공 내역서하고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돼서 공사 금액이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착공 단계에서 계약 내역서도 첨부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요거는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 도서이고 건축 설계 업무의 범위 및 품질 기준표입니다. 요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2006년 5월 9일 이후에는 건축 허가 신청 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도서를 전부 제출하고 사용 승인 신청 시 공사 감리자의 완료 보고서와 함께 설계 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 완료 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건축 허가 후 공사 과정에 발생하는 구조, 설비, 내부 구조 등에 관한 설계를 변경 사항을 반영한 설계 도면을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공사 감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공사 감리자의 완료 보고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적법함, 적법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최종 사용 승인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공사하는 과정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감리자가 상주 감리를 합니다. 각 단계별로 다 승인을 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별도로 관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감리자가 승인한 자료는 전부 다 PDF 파일로 해가지고 매월 전부 다 제출을 하도록 하면 그걸 또 포괄적으로 다 한 다음에 공사 감리자 완료 보고서를 해야지, 공사 완료 보고서만 이렇게 보면은 모두 다 적합함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매일매일 감리자가 이렇게 다 체크를 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버리지 말고 전부 다 보관해서 PDF 파일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공사 감리자가 동영상까지 찍은 것까지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작성된 공사 감리자 승인 확인서 등을 버리지 말고 건축기계 전기 전부 다 포함해서 보고서도 있고 그 안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고 시공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사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작성한 것을 월별로 작성해서 의무적으로 보관을 이렇게 해야지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책임자가 누군지
나중에는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게 시공사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발주처,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하도급 업자까지 이렇게 책임 분담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까지는 하자가 발생이 되면은 모든 게 다 시공사 책임이라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었는데, 하자 발생 원인을 보면은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하도급업자. 감리자는 하자가 발생이 되면은 시공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감리자가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감리 매일 일지라든가 승인된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설계가 잘못됐는지, 감리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감리가 승인을 해줬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설계자, 감리자 책임 분담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서 흐름, 건축 허가 단계는 아까 이제 다 이제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은 사용 승인 이후 시설 안전공단에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준공 후 3개월 내에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시공내역서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시공내역서가 하자 판정 기준에 준공도면만 기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준공내역서를 보지 않았는데, 준공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은 16층 이상 공동주택 21층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준공내역서를 작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웬만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FMS에 준공내역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관리사무소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확인해서 자료를 열람도 할 수 있고, 4만 원 정도면은 출력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시공, 변경시공, 오시공에 따른 단가 차액을 이 정도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표준품 세무를 도급받지도 않았는데 표준품 세무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표준품 세무를 적용하는 것은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동일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표준품 세무를 적용을 하고, 하자 보수비에 표준품 세무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압 회복이라든가 단열재 두께 부족이라든가 단열재를 해야 하는데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꼭 내압 회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1시간용, 2시간용, 3시간용이 있고, 내압 페인트를 할 경우에는 기둥은 보통 2.65mm, 보는 3.05mm 합니다. 보통 이제 주요 구조물을 노출했을 경우에는 2시간을 봅니다. 따라서 기둥은 2.65mm, 보는 3.05mm입니다. 약간 재질의 회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2시간을 보며 각 회사에서 제공한 두께 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디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압 페인트를 기둥을 2.65mm, 볼을 3.05mm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시공자가 시공을 할 때 이게 페인트로 이렇게 여러 회를 칠해야 되는데 스프레이를 그냥 뿌리고 맙니다. 2.65mm 나오는데 0.5mm, 0.6mm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또 보도 마찬가지로 3.05mm 해야 되는데 스프레이를 그냥 뿌리고 그냥 말았기 때문에 0.5mm, 0.7mm, 많아야 1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수공사비 차액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주요 구조부의 피복 두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천정석, 기둥, 마감재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단열재 두께인 경우에도 이것은 두께를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통 건물이 내구 연한이 40년에서 50년 동안이 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에너지 손실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열재 두께 부족한 부분들도 내부라든가 외부 어떻게 철거 후 보완하는 방법 등을 해가지고 두께가 부족한 경우, 또 하여야 하는데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철거 후 재시공까지 해서 단열재 두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외벽에 화강석 공사를 이렇게 할 경우에는 화강석을 하기 위해서는 파스너를 그냥 옹벽에다가 고정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파스너를 설치하기 전에 각파이프로 틀을 짜고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돌을 수평 수직 각파이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각파이프 사이에 단열재를 뭐 90mm, 뭐 110mm 정도 이렇게 집어넣는데 각파이프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재가 들어가지 않는데 설계 도면상이라든가 설계 기준에는 각파이프 있는 부위에도 단열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파이프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갖고 90mm 단열재를 사용할 때 각파이프가 있는 부분은 단열재를 90mm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고기능성 단열재를 이렇게 화강석하고 각파이프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20mm라든가 30mm 설계 도서에 딱 그 두께를 할 수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에너지 열 손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라도 외벽에 화강석을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합니다. 또한 화강석 붙이기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파스너에 꽂임촉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하며 에폭시는 사용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너는 상부 핀을 꽂은 상태에서 봤을 때 상부의 돌은 움직임을 방지하며 하부의 돌은 파스너 재와 2mm 정도 공간이 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드, 에폭시 본드를 했을 경우에는 그 틈새가 전부 다 메꿔져 갖고 상부의 하중이 하부로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에폭시는 표준 시방서에 나와 있듯이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며 표준 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 꽂임촉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최근 시중에 여러 가지 이제 꽂임촉 사용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T자형으로 만들어 갖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국가에서 승인해 준 제품이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것도 이미 시공이고 때문에 그것도 철거 후 재시공 대상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파스너 공법은 핀을 반드시 사용하며 에폭시를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 했을 경우는 불법 임의 시공이기 때문에 철거 후 재시공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주택법 기본 설계 도서와 실시 설계 도서 작성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본 설계 도서 작성이 있고 실시 설계 도서 작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택법이 있는데 건축법 기본 설계 도서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건축사 용역대가 기준에서는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아니고 기획 업무,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택법에서는 마감 상세도 기본 설계에서는 마감 상세도에는 실내의 재료 마감표에 천정, 벽, 걸레바지, 바닥 주위에 바탕 및 마감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 설계에서는 마감 상세도에 천정 마감 상세, 벽체, 축벽 이런 데 전부 다 상세도가 다 필요합니다. 바닥 상세도 3배, 지붕층 파라페, 속고판 붙이기, 단열재 이음 상세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열재 이음 상세도. 그 다음에 이제 파스너 돌 붙이기에 건식공법 파스너 이런 부분들도 상세도가 저기 필요합니다. 측벽 및 호화벽도 상세도 그런데 건식공법 파스너 상세도가 이런 데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틀재의 규격, 마감재 두께, 적용 부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기를 다 해야 합니다. 실시 설계도면은 기본 설계 내용을 상세화하는 보충적 도면으로 착공 도면은 기본 도면하고 실시 설계 도면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실내의 재료 마감표는 기본 설계 도면에만 있고 실시 설계 도서 마감 상세도는 기본 설계 도서의 구체적인 마감 상세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